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석이고요. 오늘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비가 오고 조금 추적추적하고 좀 멜랑콜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다른 날에 비해서 참석자가 조금 절반 정도로 줄었네요. 네, 뭐 온라인이어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매주 다른 주제로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가 사실 여러분의 관심도를 따지면은 가장 좀 관심이 높은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는 그냥 인공지능하고 미래, 교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여러분 뵐 때는 이걸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학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거 이제 얘기한 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느끼셨을지가 이제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느끼셨나요?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시키는 영어 공부,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시키는 수학 공부, 이런 거는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학 문제 풀고, 그 정도 영어 공부 한다는 거는, 그래서 얘가 무슨 뭐, 정말 통역사급의 어떤 퍼포먼스를 갖게 된다고 한들, 그게 그 아이의 차별적인 능력이 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어 공부도 해보고 또 수학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나누게 될 얘기는 그 이야기의 이제 끝판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 전문직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전문직.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우리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예. 이과대학교에서는 의사가 있죠. 의사. 예. 자연계열에서는 의사. 그 다음에, 인문계열에서는 법학하고요. 그죠? 법률가. 하고, 그 다음에 회계사. 예. 요 정도를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꼽습니다. 근데 과연 이 전문가는 특히 전문가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직종,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 직종은 과연 미래에도 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저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변화는 제가 백날 말로 해봤자 여러분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한 번 써보는 게, 그죠? 한 번 써보는 게 더 체감이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직종의 하나로 의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이 앞 시간에는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뒷 시간에는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전문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일단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를 전문직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뭐를. 왜 이거를 전문직이라고 하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사가 물리학자보다 똑똑한가요?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사가 물리학자보다 똑똑한가요? 여러분 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예. 반드시 똑똑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물리학자에 비해서 의사가 예, 특별 대우를 받고 더 전문직이라고 여겨지고 왜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걸까요? 예. 반대로 말해서 또 반대로라기보다는 다른 예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변호사가 또는 검사가 또는 판사가 뭐 대기업에 다니는 어떤 직장인보다 반드시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개발하는 어떤 직원이 있다. 그 직원이 변호사나 회계사만큼 똑똑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일반론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얘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이미 너무나 특별한 전문직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회사에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론으로? 예,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를 전문직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 사람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이러는 사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가에서 이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똑똑한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의 사람 모두가 의사나 변호사나 뭐 회계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똑똑한 겁니다. 예, 똑똑한 정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해에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00명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한 해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3,000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숫자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 숫자를 제한한다는 게 뭐냐면은 자격증을 준다는 거, 자격증을 준다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자격증으로서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그 직종에 일을 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거예요. 이 제도적인 제한으로부터 전문성이 나오는 거지,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긴 것도 맞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의사 시험이 절대평가라면, 그래서 누구나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그냥 이 숫자에 상관없이 모두 의사가 될 수 있다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의사라는 직업에, 변호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최근에도 의사들이 막 파업을 하고, 뭐, 이렇게, 또 의대를 진학한 학생들도 의대에 가지 않고, 뭐, 입학은 했지만 수업은 듣지 않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거였잖아요. 두 배로 늘리겠다. 예. 그죠? 이 사람들이 왜 이걸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을까요? 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자신들의 전문성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전문성이라는 게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공지능 시대에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가? 음.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의사의 숫자, 변호사의 숫자를 제한할 때는요, 그 제한만으로, 숫자의 제한만으로도 전문성이 지켜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 인공지능은 제가 어떤 기계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인간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 기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공부의 영역이 의학 지식이어서 또는 법학 지식이어서 또는 회계학 지식이어서 얘가 공부하는데 지장을 받을까요? 그럴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의학 지식 같은 전문성이 높은 지식일수록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 수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배운 이 의학 지식 가지고 제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 사람을 내가 갖고 있는 의학 지식으로 치료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의학 지식, 올바른 의학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땄어도 제가 갖고 있는 의사 지식으로, 의학 지식으로 전 세계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의학과 같이 전문성이 고도화되어 있는 학문 분야일수록 그 분야에서 쌓은 지식은 예외성이 적다는 거예요. 음. 내가 의과대학에서 어떤 병에 대해서 배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암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배웠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간암 지식으로 환자 A를 볼 때도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환자 B를 볼 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환자 A, B, C, D, E, F, G 해가지고 1000명, 환자 10,000명, 환자 10만 명을 볼 때도 이 지식의 오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죠? A를 볼 때하고 B를 볼 때마다 내가 다른 걸 적용해야 되는 이거 예외가 많은 거죠. 이 지식은 예외가 많은 지식입니다. 전문 지식이 되기가 어려워요. 전문성이 높은 지식은 예외가 적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외가 적다는 건 뭘까요? 예외가 적다는 거. 공부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그게 낯선 지식이기 때문에 한 번 익히면 오히려 그 다음은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내가 익숙하게 알게 되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한 번 그 패턴을 알고 나면 그 패턴을 적용하는 데는 범위가 정말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전문 지식입니다. 예, 이게 전문 지식이에요. 그래서 의학 지식 같이 통계적으로 확립된 지식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라고 말하는 그 지식은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지식들이거든요.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 통계적으로 오답이 날 확률이 적은 지식을 모아놓은 게 오늘날의 전문 지식입니다. 예. 그러면 기계가 그 지식을 학습하기도 오히려 수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거를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지막에 공감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아, 이제 의사가 없이도 내가 꼭 의사한테 묻지 않더라도 내가 의학과 관련된 문제를 어느 정도는 인공지능과 함께 해결할 수 있겠구나를 자각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예, 오늘의 목표는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를 맨 뒤에 말씀드릴 걸 지금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의사로 키우더라도 지금과 같은 특별함을, 전문성을 누리기는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모르겠으면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의사가 하는 일이 이런 건데요. 의사가 하는 일이 이런 건데, 대표적인 게 진단이죠. 가장 중요한 게 진단일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내가 증상이 있잖아요. 뭐 몸이 아픈 것 같아. 평소하고 달라.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평소하고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의사한테. 그러면 의사가 그 증상을 듣고 또는 그 증상에 대한 뭐 사진을 찍거나 뭔가 측정을 하죠. 측정. 예, 의사가 하는 일의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요. 측정입니다. 측정. 환자의 몸의 상태를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냥 내과 같은 데 가면 선생님 배가 아파요. 뭐 아니면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환자의 외관을 보고도 판단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예. 그죠? 현대의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현대의학은 뭘 하는 거냐면요.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열이 나나 안 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체온계로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죠. 체온계를 재면은 그 구간이 나옵니다. 그죠? 그 구간.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현대의학에서 뭐를 병이라고 하냐면요. 어떤 정상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체온도 36.5도에서 뭐 37도. 요게 정상 체온이라는 그 구간이 있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어느 범위를 정상이라고 이 구간을 정해놓고 이 구간이 넘어가면 예를 들면 이 구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이 구간을 미치지 못할 때 이거를 병이라고 합니다. 그죠? 열이 난다도 37.5도가 넘으면 열이다. 이거 고체온이다.
36도가 안 된다 그러면 저체온이다 이렇게 하죠.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온 같은 단순한 이런 병에만 적용이 되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거의 모든 병에 이게 다 적용이 되죠. 네. 그래서 얘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당뇨병이라고 불렀던 거, 고혈압이라고 불렀던 거, 고지혈증이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이 병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전문 지식이다, 이 사람들이 전문가다라고 우리가 불렀던 이유는 우리는 그냥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신장병이면 신장병, 간 기능 이상이면 간 기능 이상, 뭐 간염, 간경화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전문가냐면은 이 사람들은 요 구간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요 구간. 이 구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정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당뇨병을 측정하려면 뭘 측정해야 된다. 공복 혈당을 우리가 열이 난다 아닌다를 측정하려면 체온을 측정해야 된다. 그 체온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당뇨병을 측정하려면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려면 뭐를 측정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일반인은 모르고 의사는 공복 혈당을 측정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더 나아가서 공복 혈당이 이거보다 높냐 낮냐 이 기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당뇨병만 그러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고혈압도 알아야 되고 고지혈증도 알아야 되고 빈혈도 이런 여러 가지 네. 이거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저 의사만 알고 있느냐 그러면 아니고 이렇게 다 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얘도 다 알고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당뇨병은 집에서도 체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당뇨병 집에서 체크하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는. 앞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라고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카메라 같은 거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카메라. 지금은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다 들어있죠. 누구나 전문가처럼 사진을 찍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요. 불과 5년, 10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그죠? 15년 전만 해도요. 다 디지털 카메라 이따만한 거 들고 다니거나 25년 전에는 필름 카메라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했어야 됐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 기계의 일반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지금은 전문 사진가와 구별되지 않는 정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병을 측정하는 장치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체온계도 굉장히 특별한 기계였겠죠. 근데 지금 그걸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집에 막 한두 개씩 막 돌아다니잖아요. 체온계는. 누구네 집에나. 그다음에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당뇨병 측정기가 다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병을 측정하는 기계들이 개인화돼서 보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측정을 하면 여러분이 모든 병에 대한 그 질병 기준을 몰라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거를 집에서 간이 측정하고 간이 진단받는 이런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기술적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뭐가 느리냐면요. 제도적 변화가 느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제도에 반발하는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료 지식이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다 알게 돼서 이런 기술이 일반인한테 보급되는 이런 시대가 머지 않았는데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누가 반대할까를 생각을 하면요. 그게 바로 의료 전문 집단인 의사들이라는 겁니다. 예. 의사들이 이런 변화에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의료 지식에 대한 기득권자들이거든요. 그죠? 자기네 이 지식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인의 복지 향상과 전문직의 자기네 전문직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 간에 모든 분야에서 대립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얘기를 더 나눠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사진 얘기를 드렸는데, 병원에 가면요, 우리가 의료 사진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 의료 사진 우리가 봐도 모르잖아요. 뭐 CT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보면 해석을 할 수 있나요? 그죠? 그 사진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음. 우리가 뭐 저기 설악산에 가서 설악산 사진 딱 찍었는데 그 사진이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는 우리 누구나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건 의사도 알고 나도 알고 어린이도 알고 할아버지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의료 사진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사진을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의료 사진을 설악산 풍경 보듯이 매일 본다. 그러면 우리도 뭐가 암 사진이고 뭐가 암 사진이 아닌지 우리도 판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전문성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사는 누구냐는, 뭐 왜 전문성이 있냐는 거예요. 왜? 의사는. 처음부터 의사는 어떤 사진이 간, 암 사진이고 어떤 사진이 정상, 간 사진인지 이 사람들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알게 된 거예요.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기계가 잘하는 일이 뭐냐면요. 많이 보는 겁니다. 기계가 잘하는 일이 많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 의사가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암 사진이 뭐 만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는 기계는 한 달 동안 몇 장의 사진을 학습할 수 있을까요? 얘는 아마 수십만 장, 수백만 장, 수천만 장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런 방식으로 기계가 의료 사진을 학습하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제가 예시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시다면 그 질병에 관한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이미지. 제가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일단 치과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공유 화면을 바꿨는데, 여러분 여기 치과 요 사진이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들 혹시 자녀가 있다면 교정, 요즘은 어렸을 때 교정 거의 다 하니까, 네. 교정 받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어린이 이빨 또는 성인의 이빨 이런 걸 봐도 이걸 뭐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치과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치과에 가서 전문가 선생님의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거죠. 듣고 이렇게 이렇게 치료하면 좋겠습니다. 그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교정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교정받으러 가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10군데의 치과를 간다. 똑같은 어린이를 데리고 10군데의 치과를 가면 그 10군데 치과에서 교정 방법을 제시하는 게 모두 다 동일할까요? 의사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명의 의사가 똑같은 치료 방법을 제시할까요? 교정 방법을 제시할까요? 대략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다를 거예요. 그죠? 음.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지식이 맞는지, 어떤 지식이 더 좋은 건지, 어떤 처방이 더 좋은 건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나는 의료 지식이, 내가 소비자지만, 내가 돈을 내고 교정 치료를 받는 소비자지만, 내가 약자였어요. 그죠? 내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인데, 내가 갑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갑이고, 소비자는 을이었어요. 왜? 나한테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의 시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진을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사진만 얘한테 한번 보여줘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업로드된 사진은 치아 교정 전후를 비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진 모두 같은 사람의 구강을 촬영한 것으로 상단은 교정 전, 하단은 교정 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잘못 읽었네요, 얘가. 예. 그래서 이 보면은 치열 불규칙, 앞니와 송곳니 등이 서로 겹치거나 회전되어 배열이 흐트러져 있다. 예.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얘가 지금 사진을 잘못 읽었거든요.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줘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 분야가 치과여도 좋고요. 뭐 여러분들 다른 그런 게 있으실 때는 그걸 한번 얘하고 한번 얘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진을 얘한테 한번 읽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얘가 어떻게 읽어주는지, 과연 의사만큼 얘가 그 사진을 읽는지 한번 이걸 한번 판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진은 전형적인 덧니, 치아 충생 상태를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찰된 상태, 덧니, 그죠? 중절치 시야의 이개, 측절치 및 송곳니의 위치 이상.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얘가 설명을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예상되는 문제점, 그래서 친미성 저하, 치아 관리 어려움, 저작 기능 저하, 그죠? 이게 씹기 어렵다는 거죠. 턱 관절 문제 가능성, 부정교합이 턱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추천 좋지. 여기가 이제 의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의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런 환자를 보고 나서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어떤 치료가 필요하겠다고 이렇게 그거를 제안하는 거죠. 예, 치료 방법을 제안하는 거죠. 이런 거를 얘가 이렇게 제안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제가 지금 요거 치아에 관련된 거 하나를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병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여러분 본인에 관련된 사진을 얘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또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다른 사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요새 사실은 이제 저기 뭐야, 그 간 쪽에, 예, 저는 이제 제 건강상의 그 문제는 간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간 사진을 얘한테 한번 좀 보여줘 볼게요. 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놀랍죠. 제가 아무 사진이나 보여줘도요, 얘가 이 의료 이미지가 뭘 뜻하는지를 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간 조직의 현미경 사진으로 간 경화증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병리학적 소견을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간 사진 같은 거를 우리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치가 우리 집에는 놓을 수가 없는 고가의 장비들이잖아요. 이 고가의 장비들이 병원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죠? 예. 이 고가의 장비들이 병원에만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거고, 이 고가의 장비로 찍은 사진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병원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의사한테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의료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료가 어떻게 변할까요? 앞으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인공지능이 국가적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복지로 보급이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경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인공지능이 의료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간 사진을 보고서 이것으로 관찰되는 조직적인 특징, 조직학적 특징 같은 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병리적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이게 사실 의사들이 해주는 일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임상적 진단 참고 수치,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정기 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늘상 측정을 받는단 말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혈액 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뭐 때에 따라서는 펫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듣는 얘기는 뭐냐면은 수치가 정상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도만 얘기를 들어요. 예. 그죠? 병원에 여러분들이 그 진단을 받으러 가면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뭐 다 진료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 선생님을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분 내외입니다. 그죠? 예. 1분 내외를 보는 거예요. 종합병원 가면.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수치들을 보시는 겁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고서 이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으면 그냥 저한테는 정상입니다. 라고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검사한 그 검사지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걸 병원에서 주지 않죠, 환자한테. 검사지를 주지 않아요. 검사 결과지를. 예. 만약에 병원에서 검사 결과지를 저한테 준다면, 제가 그걸 받아올 수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그 검사 결과지의 해석 정도는, 그 검사 결과지의 해석 정도는 꼭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지금 믿기지 않으신다면, 지금 아마 인터넷 검색 또는 여러분이 그동안 받아온 어떤 뭐 의료 뭐 이런 진단서나 소견서나 혹시 이런 거 갖고 계시면 그거를 사진 찍어서 얘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얘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얘가 그 진단서나 소견서나 이런 거를 해석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았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AST가 뭐고, ALT가 뭐고, 이게 뭐 정상 범위가 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얘한테 물어보면서 마치 의사와 대화하듯이 전문 지식을 소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예. 사실은 제가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얘기죠. 예, 진료를 갔을 때, 선생님, 제가 여기 AST, 뭐 ALT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알면은 제가 제 병을 관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사실 선생님도 설명해 주고 싶으시겠죠? 그죠? 설명을 안 해주고 싶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선생님도 환자가 잘 병을 이해하면 더 치료가 잘 될 걸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 내가 봐야 되는 환자가 100명, 200명인데 언제 일일이 환자한테 그걸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선생님은 못하지만 인공지능은, 그죠? 여러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인공지능이 평균적인 의사 수준의 전문 지식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부모님, 그죠? 부모님들이 많이 앓고 계신 질환 중에는 뇌 관련 질환들이 많잖아요. 제가 얘한테 뇌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다 뇌 그 펫 사진이거든요. 예. 그럼 얘가 이게 펫 사진인 걸 일단 알아보죠. 그죠? 예.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사진이라는 거를 얘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지 해석. 이미지의 각 열은 다른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의 다른 나이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맞거든요. 이 사진은 뭐냐면요. 예, 어린 뇌에서부터 나이 들어가는 그 뇌의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행은 뇌의 다른 수평 단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 색상은 대사 활동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뭘 의미하는지, 그죠? 노란색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인공지능이 이 정도로 이 이미지를 해석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이미지만 집에 가져오면, 그죠? 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우리의 병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해볼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얘하고 실제로 의사고시 시험을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얘하고, 얘가 그러면 정말로 얘가 의료 지식을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의사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그런 걸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 신문 기사 요즘 이제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얘가 의료 시험을 상위 10%로 이미 통과를 했고요. 그죠? 국내에서는 사실 그런 사례가 이제 뭐 잘 보고되고 있지는 않은데 해본 사람들은 이미 해봤을 겁니다. 예, 저 같은 사람도 이미 그 의사 시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좀 풀어봤거든요. 예. 근데 열 문제를 풀면 얘가 한 문제도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것도 한번 화면을 공유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실제로 의사들이 보는 시험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 여기 부모님들 중에 의사나 뭐 이런 그 의료 지식의 전문가 분이 계시면은 어, 좀 이렇게 조언을 같이 해주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중 시간에는, 2부 시간에는 법률 지식이랑 CPA, 회계사 관련 지식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 그 분야의 전문가 분이 계시다면, 조금 조언을 같이 해주시면서 하면은 우리가 훨씬 조금 좀 이 시간이 좀 유익하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공유 화면을 바꿨는데, 혹시 제가 이 바꾼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워드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 의사 시험 문제입니다. 네. 68세 남자가 화면이 그대로인가요? 안 보이나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바꿨는데. 네, 지금 혹시 어떠신가요? 제가 화면 공유로 바꿨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십니까? 제가 이제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잘 보이시라고. 네. 자, 그 궁금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로 의사시험 문제. 68세 남자가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보호자와 병원에 왔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남자가 2일 전부터 글씨를 못 읽으며 시장에서 거스름돈 계산 문제로 다투었다고 한다. 5년 전부터 심방세동과 고혈압으로 치료 중이다. 신경학적 진찰에서 의식은 명료하나 글씨를 쓰지 못하고 간단한 계산을 못한다. 의사가 지시한 손가락을 내밀지 못하고 오른쪽 귀를 만져보라는 지시를 따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병이 있는 부위는 어디인가라는 문제예요. 예. 병이 있는 부위는 뇌의 전두엽인가, 측두엽인가, 두정엽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챗GPT한테 한번 풀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례는 급성 발병, 기억력 저하, 글씨를 읽거나 쓰지 못함, 계산 능력 저하, 지시에 따른 신체 움직임 장애, 행위 실행 불능 등이 특징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특정 뇌 부위의 기능 손상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그래서 증상별 해석을 해주죠. 글씨를 못 읽는다, 실독증이다. 그러면 이런 설명이 있고 이게 뇌의 어떤 부위와 연관이 있다. 예. 얘가 지금 여기에 있는 지문을 다 분석을 한 거거든요. 예. 지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을 분석을 해서 관련 내부위가 어디인지를 얘가 이렇게 특정을 하죠. 특정을 하고 핵심 단서. 예. 이건 뭐 제가 읽을 수가 없는 단어네요. 예. 저는 처음 보는 단어인데 이런 증후군 가능성이 있다고 얘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서증, 계산 장애, 손가락 인식 장애 이런 게 이제 뭐 증상명인가 봅니다. 예. 이런 증후군으로 병의 터는 좌측 두정엽의 각회 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정엽이라고 얘가 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 환자는 심방세동 병력도 있어 심장성 색전증에 의한 급성 뇌경색 가능성이 있으면 예측까지 해주죠. 그죠? 좌측 두정엽 손상으로 위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얘가 이렇게 해석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요, 제가 지난번 수학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뭐 미분을 몰라도 적분을 몰라도 대학 수학을 하나도 몰라도 경제 수학을 몰라도 경영 수학을 몰라도 인공지능 들고 그 시험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두 그 시험 패스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왔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냐면요. 의사시험을 여러분이 패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인공지능하고 같이 의사시험 보러 들어가면 혹시 국가에서 그걸 허용만 해준다면 여러분이 지금 의사시험 통과할 수, 누구나 의사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게? 의사의 전문성이, 다시 말해서 의사가 갖고 있는 그 습득하느라고 진짜 이 사람들 10년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응급실에서 뺑이 치고 이러면서 습득한 지식이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 어렵게 습득한 지식이에요. 고생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들이 1년에 그냥 통으로 외워야 되는 PPT 장수가 뭐 5만 장인가 그렇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본과 가서부터 외워야 되는 그 양이 그 정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기겁을 했거든요. 이게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셨잖아요. 하나도 안 특별하게 된 거예요. 그죠?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만약에 의사가 된다고 합시다. 의사가 된다고 하면은 부모는 부모대로 고생이죠. 그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녀가 의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의대를 가기도 어렵지만 간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로 의사가 되기까지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획득한 지식의 특별함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 하면요. 앞으로는요, 전문가 집단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획득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전문가는 한두 명이고요. 그죠? 전문가는 한두 명이고, 전문가가 아닌 환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환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이 환자들은 자기들도 전문 지식을 쉽게 접근하고 다루기를 원하겠죠. 예. 그래서 이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사용의 확대를 원할 거고,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특별함을 지키기를 원할 거고, 이 사이에 충돌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이론만으로 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제 임상으로 쌓인 경험은 무시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다 맞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얘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뭐 잘 풀었다 또는 뭐 시험을 통과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뭐 신뢰할 수 없다고도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선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인공지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의사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소비자로서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소비자로서 선택의 문제인데, 사실 우리는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서초구에 좋은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가까운데. 서초구에 좋은 의사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 또는 대형 병원 근처에 사시는 분들, 또는 조금 넓게 봐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 조금 더 넓게 봐서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 의료 서비스 받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더 넓게 봐서는 우리가 지구 전체로 보겠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뉴욕이든 도쿄든 서울이든 뭐 베이징이든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별로 큰 영향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데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고
서비스 받는데 문제가 없고 내가 의료 서비스 받는데 충분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전체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산골 지역,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더 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 우리나라에도 장병들이 있잖아요. 뭐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60만 명의 장병이 사실은 가장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는 다치는 사람도 많고 상해를 입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 보면 군의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이 군의관들이 그러면 전문의냐? 그럼 전문의가 아니고 전문의가 되기 전에 수련의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진단하는 병이 몇 가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국군병원 같은 좋은 병원으로 오면 또 저 전문적인 진단을 해주겠지만 가장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우리 장병들조차도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런 곳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 이런 서비스가, 인공지능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갈 수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훨씬 많아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이제 복지 차원의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 수업하고는 정확하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전문 지식이라는 게 특별함이라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전문 지식의 특별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거는 인공지능이 그만큼 공부를 잘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사람 한 명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천재적인 의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천재적인 의사가 있다고 할게요. 이 천재적인 의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병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모든 병의 모든 치료 방법을 다 알고 있는 천재적인 의사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 의사 한 명이 있을 때 이 의사가 만약에 미국에 살면 한국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혜택을 보죠? 혜택을 볼 방법이 사실 거의 막연합니다. 예. 우리가 미국으로 가던가 비행기를 타고 그럼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갈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죠? 사람 한 명이 똑똑해지면요,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돼요.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 근데 인공지능 한 대가 이 세상의 모든 병에 대해서 다 알게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기계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든 중국에서 만들어졌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기계는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 하면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접속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기계는. 한 대만 똑똑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기계는. 한 대만 똑똑해지면 그 혜택은 모든 지구인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지식이 그런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지식이. 지식이라는 거는 똑똑한 사람 한 명이, 그죠? 똑똑한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이 여태까지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습득하고, 그죠? 그 사람이 그 지식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바뀐다는 거예요. 기계가 똑똑해지기 시작하고 얘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면 그 혜택은 모든 나머지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의 핵심은 그 지식을 누구나가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똑똑한 의사 한 명이 똑똑해졌는데 이 사람이 모든 병에 대해서 지식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뇌 속에 막 접속을 해가지고 그 의료 지식을 막 꺼낼 수가 없어요. 그죠? 못 꺼내잖아요. 못 꺼내는데 기계는 제가 지금 꺼내서 보고 있잖아요. 기계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가 꺼내서 보고 있잖아요. 두정엽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사가 두정엽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제가 그 사람의 뇌에서 두정엽에 대한 관한 지식을 꺼내 쓸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시대는 뭐냐면요. 자, 두정엽. 제가 모르잖아요. 뭐지라고 하면은 얘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알고 있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인공지능이 알고 있는 거를 나도 여러분도 내가 필요할 때 아무렇게나 꺼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지식의 질이라는 게, 그 꺼내 쓸 수 있는 지식의 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전문 지식에까지 왔다는 거. 예,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사례로
예, 이런 의료 지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뭐 얘한테 뭐 이런 것도 부탁을 드리면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걸 다 엮어서 이 사용법이라는 건 제한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안 해봤는데 얘한테 이거 한번 해봐 달라고 해볼게요.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냥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뭐 조금 여러분한테 심각하게 들리고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첫 시간부터 아마 드렸을 거예요. 전문가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예. 그 방향에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한번 설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이렇게 색깔로 얘가 표시를 해준 것 같은데요. 예. 예. 뭐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름을 써줬네요. 그래서 페리에탈 로브라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표시는 정확하지 않을 텐데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 예, 요거 일단 좀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앞 시간에서 저 혼자 너무 이렇게 떠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저기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에는 어, 과연 인공지능이 법률가 또는 회계사 이런 분야의 역할도 할 수 있을지 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 수정맘님께서 이 지식과 이론만 안 되고, 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제 임상으로 쌓인 경험은 무시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사실 정말 그렇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 지식과 이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이론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짬밥입니다. 짬밥. 그죠? 지식과 이론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짬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임상 경험, 실무 경험 이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누구한테나 이게 뭐 이렇게 평등하게 왔느냐, 균형 있게 왔느냐, 그럼 그렇지가 않아요. 예. 인공지능 시대가 어떻게 왔냐 하면요. 짬밥이 높은 사람과 짬밥이 전혀 없는 신입사원한테 한 번에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적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예, 변호사 또는 회계사 이런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하면요. 왜 그럴까 하면요. 예, 변호사도 전 뭐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실제 어떻게 일하는지 전 잘 몰라요. 짬밥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옆에서 주워 듣는 거나 뭐 이렇게 뭐 글로 읽거나 이렇게 해보면 변호사들이 이렇게 사건을 수임하면 그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가 있잖아요. 어떤 내가 사건을 수임했다 그러면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일단 조사를 하겠죠. 예. 비슷한 사건이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사례를 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그 사례 조사에서 관련 법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될 거고 그 관련 법에 뭐가 내 사건이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또 찾아내야 될 거고 그거를 어떻게 방어해야 될 건지 논리를 세워야 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변호사 한 명이 처음부터 까지 다 하냐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고참 변호사가 있고 신입 변호사가 있으면 고참 변호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겠죠. 예.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지시를 어떻게 내릴까요?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짬밥을 쌓았잖아요. 경험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이런 데서 대충 자료를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이런 데서 자료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라고 그 범위를 정해주겠죠. 그죠? 이게 짬밥이잖아요. 이게 실무 경험이죠. 어.
여기서 찾아주세요 하면은 이제 신입 변호사는 그거에 대한 사례를 막 찾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이런 신입 변호사들한테 위협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떤 그 어머니께서 변호사 궁금해요. 법대 보내고 싶어서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법대를 이제 지금 보내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아이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가 인공지능하고 함께 일하면서 인공지능하고 함께 일하면서 그전에는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많이 해내거나 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인공지능이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를 겪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법대에 갈 사람이죠. 예, 법률가가 될 당사자는 이런 변화를 겪게 될 거고요. 아까도 제가 의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더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은 1년에 뭐 몇천 명밖에, 많아야 2천 명, 3천 명밖에 배출이 안 되고, 변호사를 다 합쳐봐야 몇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4,990 몇만 명은 소비자인 거예요. 법률 소비자.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변호사 자격증을 딴 이 법률가들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뭐 물건 사고 싶어.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이마트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가까운 이마트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분한테 선택지가 늘었잖아요. 여러분이 쿠팡이라는 그죠? 또 하나의 선택지를 갖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은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어디가 더 싸지? 어디가 품질이 더 좋지? 어디가 더 저렴하지? 이런 것도 따지지만 지금 여러분이 따지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디가 더 편리하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그러면은 오프라인 쇼핑을 덜 하게 되고 온라인 쇼핑을 더 자주 하게 되고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너무 뻔합니다. 더 싸고 더 편리하고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앉아가지고 아무 데서나 등산을 하다가도 그죠? 운동을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이거 클릭 몇 번 하면 우리 집에 안 오는 게 없잖아요. 다 오잖아요. 이런 시대로 바뀌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방식이 왜 바뀌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다 기술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바뀐 게 뭐 우리의 뭐 사고방식 갑자기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술이 바뀐 거예요. 그죠? 물건을 갖다 주는 기술이 바뀐 겁니다. 물건을 갖다 주는 기술이 바뀌니까 우리 삶이 달라진 거예요. 네.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 서비스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식 서비스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법률가한테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쿠팡을 자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쿠팡의 가치는 높아지고 이마트의 가치는 낮아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은 성장을 하고 오프라인 쇼핑은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식 서비스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서비스하는 시장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있겠죠. 그게 어떻게 완전히 사라집니까? 멸종이 아니잖아요. 변호사의 멸종이 아니잖아요. 법률가의 멸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이마트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동네 마트, 이마트 이런 거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덜 사용할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 서비스도 진짜 서비스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식 서비스도. 왜냐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를 만나려면 여러분 예약해야죠. 1시간 만나는데 상담료가 뭐 얼마 책정이 돼 있죠? 이렇잖아요. 만약에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여러분이 인공지능한테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법률 인공지능 구독하면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내면 여러분의
삶에서 법에 관한 문제가 100건이 일어나든 한 달에 100건이든 한 달에 300건이든 얘하고 그냥 구독료 2만 원, 3만 원에 무제한으로 상담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한번 진짜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전 진짜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법원에 가서 제가 뭘 해본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 무식자예요. 법 무식자. 법 무식자인데 제가 처음부터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법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사법시험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겪고 계시는 현실의 삶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거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얘가 뭐 이렇게 분류를 해주네요. 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건 너무 이제 저기 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분하니까. 법률이라는 용어가 있고 비슷하게 명령, 규칙, 조례 이거 다 비슷한 말이죠. 관습이라는 말이 있고 판례라는 말이 있고 뭐 이렇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법은 뭐 공법이라는 게 있네요. 공법, 뭐 헌법, 형법, 행정법 이런 게 있네요. 민법, 상법 이게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법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이따만한 책, 두꺼운 책 있죠. 그 책 한 권 한 권이 이런 과목일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법의 과목일 것 같네요. 아, 얘가 과목을 따로 정리해 줬네요. 여기 보니까 과목이 따로 있네요.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과목을 공부하면 되나 봅니다. 그래서 헌법은 뭐 이러이러한 거고 민법은 일상생활이고 이런 게 돼 있네요. 공부 방법까지 얘가 알려주네요. 예. 법은 개념 싸움이다. 오, 법은 개념 싸움이다. 그러니까 용어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네요. 제가 여러분, 인공지능 지금 다루는 거 여러분 계속 이렇게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개념을 공부하기가 너무 좋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죠. 수학도, 수학도 우리가 계산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 계산에 대한 명칭이 있잖아요. 이게 뭐 방정식이다. 그죠? 이게 함수다. 이게 미분이다. 적분이다. 이거 다 뭐냐면 이건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이 어려워서 우리가 수학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개념을 공부하기 너무 좋은 게 인공지능이다 했는데 여기 또 개념이 나왔습니다. 법도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법을 알려면 결국에는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잘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그 용어가 갖는 개념, 이걸 잘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법의 용어가 나오죠. 강행 규정, 상대적 무효, 이런 게 다 법의 개념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법문을 읽어도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공부를 해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개념을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그냥 그때그때 얘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호사한테 변호사비를 치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용어에 대해서 다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치르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문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뭐 소송장을 써줬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봐도 거기 있는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별로 그걸 일일이 답해주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앞 시간에서 저 혼자 너무 이렇게 떠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저기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에는, 어, 과연 인공지능이 법률가,
또는 회계사 이런 분야의 역할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 수정맘님께서 이 지식과 이론만 안 되고, 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제 임상으로 쌓인 경험은 무시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사실 정말 그렇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 지식과 이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여러분 지식과 이론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짬밥입니다. 짬밥. 그죠? 지식과 이론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짬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임상 경험, 실무 경험 이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누구한테나 이게 뭐 이렇게 평등하게 왔느냐, 균형 있게 왔느냐, 그럼 그렇지가 않아요. 예. 인공지능 시대가 어떻게 왔냐 하면요. 짬밥이 높은 사람과 짬밥이 전혀 없는 신입사원한테 한 번에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적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예, 변호사 또는 회계사 이런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하면요. 왜 그럴까 하면요. 예, 변호사도 전 뭐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실제 어떻게 일하는지 전 잘 몰라요. 짬밥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옆에서 주워 듣는 거나 뭐 이렇게 뭐 글로 읽거나 이렇게 해보면 변호사들이 이렇게 사건을 수임하면 그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가 있잖아요. 어떤 내가 사건을 수임했다 그러면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일단 조사를 하겠죠. 예. 비슷한 사건이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사례를 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그 사례 조사에서 관련 법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될 거고 그 관련 법에 뭐가 내 사건이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또 찾아내야 될 거고 그거를 어떻게 방어해야 될 건지 논리를 세워야 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변호사 한 명이 처음부터 까지 다 하냐,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고참 변호사가 있고 신입 변호사가 있으면 고참 변호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겠죠. 예.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지시를 어떻게 내릴까요?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짬밥을 쌓았잖아요. 경험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이런 데서 대충 자료를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이런 데서 자료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라고 그 범위를 정해주겠죠. 그죠? 이게 짬밥이잖아요. 이게 실무 경험이죠. 어. 여기서 찾아주세요 하면은 이제 신입 변호사는 그거에 대한 사례를 막 찾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이런 신입 변호사들한테 위협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떤 그 어머니께서 변호사 궁금해요. 법대 보내고 싶어서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법대를 이제 지금 보내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아이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가 인공지능하고 함께 일하면서 인공지능하고 함께 일하면서 그전에는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많이 해내거나 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인공지능이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를 겪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법대에 갈 사람이죠. 예, 법률가가 될 당사자는 이런 변화를 겪게 될 거고요. 아까도 제가 의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더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은 1년에 뭐 몇천 명밖에, 많아야 2천 명, 3천 명밖에 배출이 안 되고, 변호사를 다 합쳐봐야 몇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4,990 몇만 명은 소비자인 거예요. 법률 소비자.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변호사 자격증을 딴 이 법률가들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뭐 물건 사고 싶어.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이마트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가까운 이마트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분한테 선택지가 늘었잖아요. 여러분이 쿠팡이라는 그죠? 또 하나의 선택지를 갖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은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어디가 더 싸지? 어디가 품질이 더 좋지? 어디가 더 저렴하지? 이런 것도 따지지만 지금 여러분이 따지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디가 더 편리하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그러면은 오프라인 쇼핑을 덜 하게 되고 온라인 쇼핑을 더 자주 하게 되고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너무 뻔합니다. 더 싸고 더 편리하고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앉아가지고 아무 데서나 등산을 하다가도 그죠? 운동을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이거 클릭 몇 번 하면 우리 집에 안 오는 게 없잖아요. 다 오잖아요. 이런 시대로 바뀌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방식이 왜 바뀌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다 기술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바뀐 게 뭐 우리의 뭐 사고방식 갑자기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술이 바뀐 거예요. 그죠? 물건을 갖다 주는 기술이 바뀐 겁니다. 물건을 갖다 주는 기술이 바뀌니까 우리 삶이 달라진 거예요. 네.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 서비스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식 서비스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법률가한테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쿠팡을 자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쿠팡의 가치는 높아지고 이마트의 가치는 낮아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은 성장을 하고 오프라인 쇼핑은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식 서비스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서비스하는 시장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있겠죠. 그게 어떻게 완전히 사라집니까? 멸종이 아니잖아요. 변호사의 멸종이 아니잖아요. 법률가의 멸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이마트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동네 마트, 이마트 이런 거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덜 사용할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 서비스도 진짜 서비스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식 서비스도. 왜냐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를 만나려면 여러분 예약해야죠. 1시간 만나는데 상담료가 뭐 얼마 책정이 돼 있죠? 이렇잖아요. 만약에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여러분이 인공지능한테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 인공지능 구독하면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내면 여러분의 삶에서 법에 관한 문제가 100건이 일어나든 한 달에 100건이든 한 달에 300건이든 얘하고 그냥 구독료 2만 원, 3만 원에 무제한으로 상담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한번 진짜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전 진짜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법원에 가서 제가 뭘 해본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 무식자예요. 법 무식자. 법 무식자인데 제가 처음부터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법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사법시험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겪고 계시는 현실의 삶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거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얘가 뭐 이렇게 분류를 해주네요. 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건 너무 이제 저기 뭐 넘어가겠습니다. 고리타분하니까. 법률이라는 용어가 있고 비슷하게 명령, 규칙, 조례 이거 다 비슷한 말이죠. 관습이라는 말이 있고 판례라는 말이 있고 뭐 이렇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법은 뭐 공법이라는 게 있네요. 공법, 뭐 헌법, 형법, 행정법 이런 게 있네요. 민법, 상법 이게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법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이따만한 책, 두꺼운 책 있죠. 그 책 한 권 한 권이 이런 과목일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법의 과목일 것 같네요. 아, 얘가 과목을 따로 정리해 줬네요. 여기 보니까 과목이 따로 있네요.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과목을 공부하면 되나 봅니다. 그래서 헌법은 뭐 이러이러한 거고 민법은 일상생활이고 이런 게 돼 있네요. 공부 방법까지 얘가 알려주네요. 예. 법은 개념 싸움이다. 오, 법은 개념 싸움이다. 그러니까 용어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네요. 제가 여러분, 인공지능 지금 다루는 거 여러분 계속 이렇게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개념을 공부하기가 너무 좋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죠. 수학도, 수학도 우리가 계산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 계산에 대한 명칭이 있잖아요. 이게 뭐 방정식이다. 그죠? 이게 함수다. 이게 미분이다. 적분이다. 이거 다 뭐냐면 이건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이 어려워서 우리가 수학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개념을 공부하기 너무 좋은 게 인공지능이다 했는데 여기 또 개념이 나왔습니다. 법도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법을 알려면 결국에는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잘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그 용어가 갖는 개념, 이걸 잘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법의 용어가 나오죠. 강행 규정, 상대적 무효, 이런 게 다 법의 개념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법문을 읽어도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공부를 해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개념을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그냥 그때그때 얘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호사한테 변호사비를 치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용어에 대해서 다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치르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문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뭐 소송장을 써줬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봐도 거기 있는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별로 그걸 일일이 답해주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을
여러분, 예, 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저 잘 보이시나?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 그 인터넷이 지금 끊어지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접속이 끊어져가지고 다시 접속을 했습니다. 네네네. 아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예, 아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저 지금 당황해서 지금 까먹었는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 저도 엄청 당황했네요, 지금. 아유, 깜짝이야, 씨. 제가 다시 저기 공유도 좀 화면 공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화면 잘 보이시면, 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뭘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공부하는 법, 예, 공부하는 법 얘기하다가 끊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얘하고, 아무튼, 저, 예, 공부하는 법도, 인공지능도 전기 끊어지면 소용없어. 아, 그렇죠, 여러분. 아, 정말, 아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인공지능 지금 발전하잖아요. 인공지능 발전하면은 같이 발전하는 그런 산업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죠? 뭐 이런 것도 같이, 이게 이제 발전을 하지만 이게 잘 되려면, 알고리즘이 잘 되려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GPU, 계산기죠, 계산기. 계산기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이 계산기를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GPU, 예, 요거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거대해지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그 발전하는 산업이 어디냐면요. 얘가 전기를 먹어도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예요. 계산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사용하는 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아무리 좋은 계산기를 만들어 놔도 그 나라의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면 그 나라는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원자력 발전 뭐 이런 겁니다. 예. 이 전기를 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계산기가 계산을 막 하다 보면 되게 뜨거워지잖아요. 예. 그럼 뜨거워지면 기계가 계속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도 여러분 노트북 이렇게 침대 같은 데서 열 방출이 잘 안 되는 곳에서 여러분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얘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배터리가 막 터지거나 막 이러죠. 그것처럼 얘가 사용하는 계산기를 모아놓은 그 서버들도 그게 많이 뜨거워지면 얘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터지지 않게 얘한테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냉각수, 그죠? 얘를 식혀야 되는 거예요. 열을 계속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전기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지만 물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짜 같지만 공짜는 아니고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돈이 드는 서비스인데, 개개인은, 개개인은 불과 10,000원, 20,000원을 내고 이 정도의 지식 서비스, 지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다시 법에 관한 기적을 저하고 같이 한번 체험을 해보실게요. 제가 공유 화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화면을 바꿔볼게요. 요거는 실제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예, 제가 공유 화면을 바꿨는데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실제 변호사 시험 문제. 2023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요거 여러분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갑은 A도 B군에 있는 자기 소유 임야, 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텍스트입니다. 이거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 토지에 뭐 고속국도가 새로 나는 어떤 일이 뭐 그런 건지 뭔지 한번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지.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뭐 돈 많이 받는 이유도 이해가 갑니다. 이거 뭐 한글로 써 있는데도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알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알죠? 이 문제와 관련된 법이 뭔지도 알고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죠. 네, 어쩔 수 없죠. 네,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네. 지문도 엄청 깁니다. 아, 이거 뭐 여러분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생각나실 텐데 이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언어 영역하고 비슷하게 지문이 이렇게 쭉 주어지더라고요. 이 문제가 쭉 주어집니다. 이게 지문이에요. 이걸 다 읽으면 그 밑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 이거 인공지능 이거 공부 때문에 제가 각각의 지식 분야, 각각의 그 분야에서 전문 시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됐어요. 관심을 갖고.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문 하나에 이렇게 문제가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배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건 거부 처분의 제일 거부 사유에 대한 법원의 사법 심사 방식과 그 한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와, 모르겠죠? 왜 모르죠, 우리가? 이걸 읽어도, 이 문제를 읽어도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전문 용어가 있어요. 거부 처분, 거부 사유. 이게 다 법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이고 이 용어들은 법에서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을 모르니까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사건 거부 처분의 제2 거부 사유의 당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예,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벌어졌다고 해도 이제는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누구하고 상담하면 되냐면요. 인공지능하고 상담하면 됩니다. 제가 다시 공유 화면을 바꿔서 인공지능하고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네. 얘한테 지문을 이렇게 그냥 통째로 줄게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문을 그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가 뭐라고 말하는지. 예, 얘가 이 지문을 읽고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그 어머님이 채팅창에 남겨주신 그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 처음에 했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그 저기 초임 변호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초임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을 얘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예,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이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면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저기 검토 좀 해주세요 하고 고참 변호사가 이제 맡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임 변호사들이 이런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쟁점이 뭔지 얘가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쟁점. 제일 거부 사유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 쟁점은 2차로 이상 포장도로에서 100m 이내에서 비군 지침에 저촉된다. 예, 이거 행정군 단위겠죠. 그 군의 지침에 저촉이 된다. 예, 법리까지 분석을 합니다. 예, 개발 행위 허가는 재량 행위지만 재량도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위법하다라는 법리 분석을 얘가 합니다. 대법원은 개발 행위 허가 거부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 지침만으로 판단한 경우 위법하다고 본다라고 법리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얘가. 그 근거 법을 얘가 들죠. 국토회계법상 허가 기준은 이렇기 때문에라고 얘가 하고요. 내부 지침, 비군의 예규에 따르면 법적 효력이 이렇기 때문에라고 얘가 이것까지 다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마치 진짜 변호사 같습니다. 얘가 따라서 비군 예규만을 근거로 허가를 한다면 어쩌고 저쩌고 예, 대법원 뭐 선고 이 판결까지 이렇게 얘가 사례를 들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재량권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 사례는 행정법상 개발행위 허가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분 이거 보시고 여러분 이거 사실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얘랑 끊임없이 대화하시면서 법 공부를 하셔도 되고, 실제 여러분의 그 사례를 풀어 보셔도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례를, 이 지문이죠. 지문을 요약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 군청에게 신청을 했다. 그런데 공무원이 허가를 안 했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할 분이 여기 계실까요? 이 문장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인공지능으로 법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이 사건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 사람들이 사는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걸 내가 왜 이해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아, 이렇게 써놓으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문처럼 써놓으면 제가 이해를 못하죠. 사건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사건을 어려운 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건은 이렇게 명료한 거예요. 사건은. 근데 그 사건을 보통 사람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 어려운 용어, 어려운 개념으로 써놔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바보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얘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명백해지죠. 공무원이 내세운 두 가지 거절 이유도 1번은, 그죠? 너가 만들려는 태양광 시설은 주변 경치에 안 어울려서 허가 못 해줘. 이거 이제 우리가 대화한 대화체잖아요. 그죠? 2번 이유는 너 땅이 도로에서 너무 가까워. 우리 군에서 정한 규칙에 어긋나. 아,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걸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어려운 판결문을 받았을 때 또는 어려운 소장을 받았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이미지를 얘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 문제를 핵심을 아주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 문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쭉쭉쭉 풀어 설명해 줍니다. 이제 우리 이해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그러면 얘하고 제가 이제 계속 대화를 이어가 볼게요. 저 이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법의 과목이 보니까 뭐 형법, 민법, 헌법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제가 전 진짜 무식한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이거 무식한데 여러분 이 무식함을 제가 드러내놓고 아니 나도 그래도 지식인인데 이거 저기 변호사한테 법률가한테 어? 나의 법적 무지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막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못합니다. 근데 전 얘한테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까지 얘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와. 행정법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고 헌법에는 어떻게 간접적 관련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행정법하고는 핵심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행정법을 잘 알면 되나 봐요. 민법하고 형법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예. 얘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정리해서 보면 어쩌고 저쩌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실제로 제가 이 사법시험 문제를 한번 얘한테 줘볼게요. 사법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그냥 한번 얘한테 한번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예, 문제를 풀었어요, 얘가. 이 사건 거부 처분의 이 문제, 이게 1번 문제죠. 문제의 소재. 그러니까 아마 변호사 시험을 보면 변호사들이 그 문제에 서술로, 그죠? 서술로 이렇게 답을 쓸 거예요, 그죠? 서술식 답을 쓰잖아요. 논술처럼 변호사들이. 예? 그걸 얘가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문제의 소재는 무엇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런 게 문제의 소재입니다. 재량 행위와 사법 심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인, 절차 위반, 비례 원칙 위반, 이런 게 뭐 핵심 그건가 봐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상적 개념에 의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와, 진짜 법률가같이 썼잖아요. 여기 법률가가 계시면 제가 얘가 쓰는 게 얼마나 법적으로 의미 있는 답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주변의 법률가한테 전해 듣기로는, 예, 제 주변에 법률가한테 전해 듣기로는 지금은 자기도 소장을 쓰거나, 예, 이 법률 이런 관련 문서를 만들 때 거의 예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거의 예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써도 될 정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짬밥이 10년, 20년 쌓여 있어서 사건 수임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 있잖아요. 이미 내가 유명한 변호사야. 아니면 경력직 변호사야. 그래서 나한테 사건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여러 개의 사건을 처리하려면 5명, 10명 이런 신입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지 이 변호사들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참 변호사가 신입 변호사한테 기대야 되는, 의지해야 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고참 변호사는 별로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득을 볼 가능성이 커요. 예. 사건은 많이 수임하고 그 사건을 신입 변호사 대신 인공지능 변호사한테 풀면은 이 사람은 사건 수임이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신입 변호사는 어떻게 되죠? 아직 유명세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건을 수임할 가능성은 적은 데 비해서 자기가 로펌에서 일하게 취직하게 될 확률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법률가가 될 때쯤에는 그게 더 심화가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부모님들께서 조금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계속 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좀 답을 드리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직맘님께서 의학 지식이든 법학 지식이든 무식한 사람도 기초교육 받고 신문 읽을 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을 찾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을 그 순서 풀이 상세하게 알려준 시대가 되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컴맹이라서 AI를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영역이라 마냥 두렵네요. AI 이용은 어떻게 배우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마음이 조금 상하는데요. 사직맘님, 제가 마음이 조금 상합니다. 왜 마음이 상했냐면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하고 몇 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가 강조드린 게 뭐냐면, 인공지능은 사용법을 배울 필요가 없는 기계이다라는 점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용법을 배울 필요가 없는 기계이다라는 것을 제가 한 150번 정도는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은 사용법을 배울 필요가 없는 기계입니다. 다시 한번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기계는 어땠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계는, 오늘 처음 들어오셨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기계는요,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람으로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만 살고 미국에만 살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죠. 내가 미국말을 배우던가, 저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던가. 그래야지 대화가 되기 시작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계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죠.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는 기계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썼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계를 쓸 수 있었냐면요. 자, 우리가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머라는 사람들이 기계어로,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기계어로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래머, C++, 뭐 이런 게, 예, 파이썬 이런 게 기계어잖아요, 기계어. 그 기계어를 배운 사람들이 그 기계어로 기계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걸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뭐냐 하면요. 인공지능은 지금 제가 여러분 한국말 한 사람과 미국말 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만약에 내가 미국말을 배워야 한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미국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면 어떻게 되죠? 나는 미국말 공부 안 하고도 미국 사람이랑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계가, 기계가 사람의 말을 배운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배운 겁니다. 인공지능이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계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기계가 한국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계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진 겁니다. 네. 우리가 기계의 사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기계의 작동법을 알아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기계하고 나하고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기계하고 나하고 대화하려면 그 기계마다의 고유한 사용법, 그게 대화법이죠. 그거를 내가 따로 익혔어야 돼. 근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계가 사람의 말을 다 알고 있어요. 한국말만 알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미국말, 스페인말, 베트남말, 뭐 일본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사용법을 모르시면 내가 너에 관한 사용법을 모른다고 그냥 말로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내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 하시면 돼요. 사용법을 모르셔도 돼요. 네. 사용법을 모르셔도 되고 여기 보면 비례 원칙 위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몰라. 그러면 기계가 이걸 알고 있다니까요. 기계가 인간의 말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냥 얘한테 이게 쓰라고 하면 돼요. 그냥. 사용법을 따로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하고 말하듯이 대화하시면 됩니다. 대화. 그런데 AI가 준 답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해당 분야에서 적정 수준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 뭐 그것도 맞으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도 맞으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의료 지식에 관해서 얘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려면 내가 의사가 돼야겠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예. 얘가 하는 말이 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가 확인하려면 내가 변호사가 돼야죠. 얘가 물리학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확인하려면 내가 물리학 박사가 돼야죠. 그죠? 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접 지표를 갖고 있잖아요. 간접 지표. 예를 들면 얘가 변호사 시험을 최상위 10%로 통과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작년 기준이거든요. 앞으로 얘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 성적 순위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가 하는 말은 다 100% 흠결 없이 맞을까요? 변호사가 하는 말은 다 100% 흠결 없이 맞을까요? 아니거든요. 변호사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조언도 의사가 여러분들한테 내리는 진단도 100번 의사가 진단한다. 그러면 한두 번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변호사가 여러분한테 어떤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이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인간한테 여러분이 조언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를 통과했다면 그냥 상위 10% 수준의 변호사가 나한테 조언을 준다고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내가 얘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 시험을 보느라고 시간과 노력과 이런 에너지를 소비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걸 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얘가 가진 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얘가 가진 의료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 다른 데 활용하는데 써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길을 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의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까지 제가 뭐 선택의 제한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앞으로 미래 시대는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게 인공지능 개발되고 2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챗GPT가 나온 지 지금 100년이 된 게 아니고요. 챗GPT 나온 지 2년 된 거예요. 2년. 얘 2살입니다. 2살인데, 1살 됐을 때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를 통과한 거예요. 얘가 만약에 20살이 되고 얘가 만약에 50살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시험 상위 1% 또는 전 지구 수석?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인공지능도 잘못된 정보를 딥러닝 했다면 그럴듯한 진짜 같은 정보를 주기도 한다던데요. 인공지능도 완벽하다고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완벽하다고 걱정하시고 얘가 주는 답이 틀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걱정을까지 어떻게 제가 케어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전문가가 하는 답도 100번 하면은 얘가 100번 다 맞는 답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 전문가도. 이미 우리는 실수하고 있다니까요.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요.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 우리가 왜 전문가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 사람이 100가지 말을 하면 그 중에 90개 정도는 맞는 말을 해. 그럼 이 사람 전문가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률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말이요. 100번 하면은 얘가 뭐 100번 맞는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뭐 환각 증세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얘가 사실과 약간 다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틀린 답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얘가 100번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90번 정도 맞는 말을 해. 그럼 확률적으로 얘가 인간 전문가 수준이 됐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가의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전문가, 지식, 수준에서도 그 정도가 작동을 하고 그 영역이 의사, 변호사, 전문가, 뭐 회계사 이거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문 분야에 다 통용된다는 겁니다. 제가 영어, 수학 우리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에 예술도 할 거고요. 뭐 코딩 이런 것도 해볼 거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다뤘던 그 모든 지식 분야에서 한 분야도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근데 저는 지금 어느 분야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제가 그 분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왜? 나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있으면 내가 어느 분야에서도 전문가처럼 내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뭐냐면은 걱정하시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얘가 맞는 답을 할까? 얘가 틀린 답을 어떻게 하지? 틀린 답을 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네. 내가 얘를 사용해서 만약에 얘가 에러를 일으켰을 때 내가 받게 되는 해가 뭘까? 손해가 뭘까를 우리가 그걸 걱정 안 할 수는 없죠. 그것도 걱정해야겠죠. 그렇지만 그걸 걱정하는 한편으로는 내가 얘를 활용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한테도 그걸 기대하시라는 걸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뛰어난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활용했을 때 이 아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음. 걱정하시기보다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예, 혹시 뭐 저기 있으시면 계속 예, 질문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에 관한 사례 뭐 한 가지밖에 안 드렸는데, 법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면 얘하고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런 사례를 공부할 수 있는 예제 문제 다시 내줘.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를 살 필요가 없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교과서를 살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제 문제가 필요하면 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법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법시험도. 우리가 사법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그 유형이잖아요. 문제 유형. 그죠? 기출문제라는 게 문제 유형이잖아요. 문제 은행이잖아요. 그럼 얘한테 비슷한 문제 내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박 씨는 본인 소유의 임야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예, 그죠?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줘요. 얘가 문제. 예. 그래서 내가 사법 변호사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얘하고 그냥 같이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확장해서. 자, 그리고 그 여러분 요새 이제 판결도 우리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를 했는데 판결, 그죠? 판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판사는 그 이제 법에 따라서 이런 판례 저런 판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자기가 판결을 딱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가지고 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새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유사한 사례인데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극적으로 뒤집히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요새. 너무 많죠. 뭐 뉴스만 켜면 요새 맨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판사가 그죠?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또는 판사의 가치관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판사가 완전히 중립적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치관도 있고 이 사람의 성향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음.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 같은 기계한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얘는 자기의 취향도 없고 자기의 무슨 소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얘는 오로지 사례만 공부해서 그죠? 사례만 공부해서 그 사례의 누적을 통해서 가장 중립적인 판결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누구냐 그러면 자기의 의견을 갖지 않은 기계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 판사한테 판결도 받아보고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같은 사안을 기계한테도 판결을 받아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가 뭐 인공지능한테 판결을 받아봤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법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판결을 법적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예, 법의 테두리 안에 인공지능을 수용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법률가들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비교해 볼 수 있는 시대도 열릴 거고요. 우리 저기 CPA 관련해서는 안 해봤기 때문에 CPA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CPA도 시험도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CPA 문제입니다. 제가 CPA 문제를 그냥 사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지로. 예,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CPA 문제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문제를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예, 이 문제가 뭐였냐면요. 예, 이런 문제입니다. 예. 2000 몇 년에 1월 1일에 설립된 주 대한이라는 회사는 확정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한의 2022년 그죠?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순 확정급여 자산이 뭐 얼마고.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만약에 경영자시고 여러 가지 회계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그런 회계 문제를 이제는 회계사하고 풀 수도 있겠지만 그죠?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하고 풀어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 뭐 자산이 많으시거나, 그죠? 자산이 많으시거나 소득세 신고 같은 거, 5월 달 또 그 소득 신고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그런 지식도 이제는 얘하고 상담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챗GPT하고. 심지어 얘는 회계에 특화된
인공지능 또는 법에 특화된 인공지능 또는 의료에 특화된 인공지능도 아니에요. 얘는 그냥 범용 인공지능인데 이 정도 문제는 그냥 푼다는 겁니다. 이 정도 문제는 얘가 문제 어떻게 풀었나 볼게요. 문제의 핵심이 뭐냐? 뭐 이렇게 어쩌다 저쩌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스텝 1은 어떻게 해서 뭘 계산해야 되고 스텝 2는 뭘 이렇게 계산을 해야 스텝 3는 그래서 얘하고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고 여기 나온 이런 개념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회계 지식에 대한 아무 배경 지식이 없어도 전문 회계사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되고 여러분의 자녀 10살이든 7살이든 걔가 한국말만 할 줄 안다면 인공지능하고 한국말로 대화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 전문 지식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실감하실 수 있었던 시간이 셨기를 제가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변화될 시대를 살아갈 거니까 앞으로 전문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바꿔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